자, 지금부터 2019년 제30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번부터 출발하네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시법과 함께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공시법이 1번부터 24번 24문제가 나오고요. 우리 세법이 16문제다 보니까 25번부터 40번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번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보유 단계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때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죠. 한마디로 이건 보유세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보유세 우리 제지종이 기본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다음에 특히 요 농어촌 특별세, 그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걸로 분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도 역시 부가세로서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 지방교육세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인 지방소득세죠. 자, 이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소득세 오는 것이 바로 지방소득세인데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역시 지방소득세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네, 여러분. 자, 그래서 역시 지역 자원 시설세도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 제지종.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지금 여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건 네 개가 모두 네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되는 거다? 바로 5번 4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조세 총론에서 난이도는 학급의 문제 그냥 첫 번째 문제부터는 좀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맞추십시오라고 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상당히 당황했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의 일회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 기본법상 우리 조세 불복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우리 난이도가 최상급 문제로서 답을 좀 고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다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에 제가 일회성 문제로서 요 문제 비슷하게 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기억나신 분은 조금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모르는데 이거는 지방세 불복 절차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0년에 또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숙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보죠. 1번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가처분, 과태료의 부가처분. 이때 여러분 우리 불복 절차는 지방세법상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어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납세 의무자의 권리라든지 이익이 침해가 됐을 때만 조세 불복 절차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여기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실제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요 과태료 불가처분은 일단은 우리 지방세법상 조세 불복 제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2번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복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다. 내야 될 건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는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얘가 지금 압류가 돼서 지금 공매 단계라는 얘기죠. 공매. 근데 공매를 시행한 다음에 팔린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를 밟아갖고 납세물에 이기면 그 팔린 공매 당한 부동산을 되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잠깐 기간을 미룹니다. 공매를 미루는 거야. 며칠까지? 30일까지. 여기서 2번도 맞는 말이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어떤
지방세에 관한 불법원에서 소송을 걸 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제도를 거친 다음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바로 뭐라냐면 요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랍니다.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조세 불법 절차를 밟아야만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고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한다. 근데 요때에 국세는 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이러한 불법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여기서 패소를 해야만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인 경우는 이때 이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특징은 요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여기 내년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역시 요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요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2020년부터는 적용하는 거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이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즉 소액인 경우는 그때는 그의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이나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원래 이 불법 절차를 밟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 지식에 딸리니까 원래 전문가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서 등록된 공인회계사라는 어떤 세무 전문가를 내세워서 조세 불법 절차를 받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이러한 배우자 다른 사람을 가지고 불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인정될 때 여기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불법 죄송합니다. 패소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청구를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각 그다음에 각하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각하나 기각은 다 원고 패소 규정입니다. 다만 각하 같은 경우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심리를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를 해서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 네 이유 주장 근거가 이유가 없다. 패소 판결 내릴 때 내는 게 바로 뭐냐면 기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만 하시 바랐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험생 입장에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다.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평소에 요거는 바로 지방세 기본법상 불법 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이죠. 자, 법정 기일 전에 즉 세법에 의한 세법상 우리 조세 채권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법정 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기일은 우리 조세 채권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저당권 등의 물건이 설정되는 거죠. 자, 이런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어디에 등기부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임명되는 경우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 여기 나왔죠 여러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중 요거죠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당권 등과 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날짜를 따져야 되는데 그 날짜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세, 지방세가 우선되는 것을 바로 뭐라냐면 당해세라고 그러죠. 이 당해세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재지종과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재지종 잡아낼까요? 종합부동산세 맞죠 여러분? 때문에 취득세는 우리 재지종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 해당이 되지 않죠. 물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본세가 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만 취득세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도 우리 제지종 보유세 아니죠? 해당되지 않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요거는 바로 역시 해당이 되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세 이게 바로 보유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유세, 제지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가세죠. 그래서 이걸 잠깐 정리하면 당해세,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무조건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 변제받는 당해세는 바로 제지종이라는 보유세와 그 부가세죠, 여러분. 부가세.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상속세, 뭐 증여세, 또 뭐 자동차세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지역 자원시세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두 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간을 설명해서 틀린 것은 그래서 지금 앞에서 풀어본 세 문제가 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28번부터 이제 우리 취득세로 넘어오네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출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인데, 자, 1번 상속에 대한 취득이다. 그럼 언제죠, 여러분? 당연히 상속 개시죠. 2번 공매 방법이다. 예, 그래서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가죠?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가는 거죠.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자, 항상 시간적 기준 두 개 이상 나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빠른 날로 가는 거죠. 빠른 날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뭐 했다? 건축해서 취득했다. 원시 취득한 거죠. 그럼 이때는 이렇게 건축법상 사용 승인서를 뭐 해준 날?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 교부리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 그 전에 먼저 뭐 했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빠른 날에 바로 뭐죠, 여러분? 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이 비교 대상적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빠른 날로 가는 거죠. 맞는 말이죠. 4번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죠, 여러분. 자, 그럴 때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5번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 매립이죠. 원시 취득하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를 뭐 했다고 여러분? 친절하게 원시 취득했다는 여러분. 그때는 당연히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 토지 이 매립에 의한 원시 취득은 바로 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공사 준공 인가일이죠, 원래는. 공사 준공 인가일인데 여기는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 등기로 나왔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바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물론 공사 준공 인가 나기 전에 그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용 승낙을 받다. 그럼 하여튼 빠른 날이죠. 하여튼 시간적 두 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빠른 날인데 결론 5번은 매립을 한 토지의 원시 취득은 등기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 정답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9번이네요, 여러분. 자, 역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요것도 역시 취득세 문제가 되겠죠. 예, 이것도 뭐 그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자, 볼까요?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취득으로 인한 개수나 취득 당시 가액이 시가편액 주택 시가편액 얼마? 9억 원 이하.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죠, 비과세. 그래서 우리 비과세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이 공동주택에 따른 개수에서 개수 당시 시가편액이 얼마 여러분? 요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일 때는 비과세다. 다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할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1번은 무슨 대상이니까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2번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다. 여러분 한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모든 취득이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다 모든 취득입니다. 따라서 교환했다도 취득을 보는 거죠. 다만 형제 간일 때는 배우자 직계주민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을까 그냥 정상적인 취득을 보는 되죠. 근데 3번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뭐 했다? 증여받았다. 증여도 여러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취득이니까 취득세 부과돼야 되는 거죠. 4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이때 파산 선고에서 취득했다. 어쨌거나 모든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파산 선고라든지 여러분 또는 공매라든지요. 이런 또는 교환이라든지 이런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 준비서 경우도 이렇게 사실상 유상으로 보느냐 증여로 보느냐 그 구분은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취득은 보아서 과세하는 거죠.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누가 취득하는 걸 본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걸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2, 3, 4, 5번은 모든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1번만 비과세 적용 대상인 거를 확인하면서 답은 1번이다라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는 역시 30번이 되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죠, 여러분.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물어봤죠. 뭐 표준세율 역시 우리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다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 예외적인 규정은 논하지 마라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법에 나오는 취득세 표준세율만 갖고 얘기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예외 규정은 논하지 마라. 감면 규정을 고려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1번 상속이죠. 자, 상속이라는 건물을 취득했답니다, 여러분.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어쨌거나 상속을 받았으니까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일 때는 2.8%가 되는 거죠. 2.8. 다만 여러분 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농지는 뭐죠? 3.5가 되지만 상속을 받은 것이 농지면 2.3%지만 여기는 지금 건물이 됐으니까 2.8%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8%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기부해서 건물 취득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상속의 무상취득이죠. 상속의 무상취득인데 누가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2.8% 적용하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3.5%가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비영리 사업자 받았기 때문에 2.8%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3번 영리법인이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농지 취득했죠. 자, 매립해서 원시 취득한 거리가 역시 몇 번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이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2.8%는 거죠. 다만 농지법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공유 수면의 매립 및 간척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이때는 0.8%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례는 고려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여기 문제의 단서는 바로 요 3번 때문에 나왔다 해도 뭐 가언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유상거래를 원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인 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주택서 등기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소재 여기까지가 바로 주택에 대한 정의죠. 주택 그래서 얼마 주 샀다고요? 9억 원인 주택을 유상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바로 일반적인 유상취득이 아니라 주택 유상취득세율이죠. 그러면 주택 유상취득세율은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9억 원이니까 2%가 되겠죠. 물론 9억을 초과 몇 프로가 되면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도 맞는 말이죠. 4번도 맞는 말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년에는 2020년은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유상거래 원유 농지 취득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유상 취득은 몇 프로죠, 여러분? 4%죠. 근데 그게 뭐면 농지만 몇 프로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은 3%가 적용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에서 지금 뭘 물어봤죠, 여러분? 가장 높은 세를 물어봤죠. 가장 높은 세는 몇 프로짜리죠, 여러분? 5번 3%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31번이 되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그러면서 이것도 뭐 우리가 계속 시험 대비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재산세 세율은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구분합니다 했죠. 이때 비례세율로 적용하는 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 어떻게 했죠? 주종별이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하는 주종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누진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주종별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첫째 기업 별도 합산가치 나왔죠?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0.2%부터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하는 거죠. 근데 니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여러분 0.07%짜리, 0.2%짜리 4% 비례세율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절대 적용 대상이 아니죠. 비례세율 대상이죠. 디귿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에서 국계법상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자, 이 공장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주거지역에 있답니다. 그럼 이때는 기본적인 건축물인 0.25%에 따블인 0.5% 적용되는 거죠. 근데 0.25%냐 0.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는 비례세율 대상이니까 누진세율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다음 리을 주택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별장을 제외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상 별장은 우리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을 불려서 사치성 재산을 불렸죠. 따라서 이 별장을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별장이란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몇 프로 때렸죠? 4% 비례세로 과세했죠. 따라서 4% 비례세로 과세한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은 무슨 세율이죠? 누진세로 있죠. 그래서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좀 열거된 것 중에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기업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별장을 제외한 주택 리을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기업과 리을 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자, 32번 이번엔 지방세법상 역시 이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여러분.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 그래서 31번, 32번 다 지금 재산세 물어보겠죠. 자, 역시 재산세 비과세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는 모든 문제 공통이죠. 모든 문제 풀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지방자치단체가 아이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여기 조금 오타가 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자, 이때 여러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업에는 과세권자가 사용하는데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할 때 비과세가 되려면은 반드시 무슨 사용이죠? 무료 사용이죠, 무료. 무료 사용인데 여기는 뭐가 나왔으니까 유료가 나왔으니까 비과세 제외되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2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누가 한국농어촌공사죠. 그러니까 같은 법에 따라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자, 요거는 바로 이렇게 농어촌공사죠, 여러분.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요거는 일종의 공익사업용 토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 공익사업용 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0.07%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0.07%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요거 2번은 007이 적용되는 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0.07% 과세하죠. 자, 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이죠, 여러분.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비과세 대상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바로 여기에 바로 뭐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여기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비과세 대상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하면 뭔데? 비과세인데 그 비과세된 제방에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대상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조금 깊숙하게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데, 자,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전, 답, 과수원, 그죠, 여러분? 전답, 과수원과 대지 요거는 과세고 요거를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죠. 따라서 통제보호구역 안이었더라도 전답, 과수원과 대지는 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죠. 5번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뭐죠, 여러분? 최종님, 시험님. 바로 요 최종님, 시험님이 바로 공익 목적상 바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답 5번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3번이죠.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서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재산세 종합 문제로 나왔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볼까요?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에 나왔죠. 그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다 30일까지 하는데 자, 우리 어떻게 했죠? 토구 건칠 하반월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9월 달이 아니라 언제가 되는가? 7월이죠. 7월 하반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죠.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세법 무슨 과세였지?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당연히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죠? 공보상 등재 현황이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보상 등재 현황이 아니라 뭐로 가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자,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를 합산하여 주택의 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한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여러분. 예, 바로 우리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대물세이기 때문에 개별 과세죠.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별 개별 과세죠. 주택별 개별 과세인데 여기는 뭐랬으니까 합산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1,000만을 초과할 때는 이때는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뭐로 부동산으로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물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물납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재산세 과세표는 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 그래서 앞에 네모는 뭐고 시가표네, 뒤에 네모는 뭐죠? 공정시장가율이었죠. 이때 공정시장가율은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고 70%고 주택은 몇 프로죠? 60%였죠. 그래서 여기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나와야 되는 건데 70이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3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 한 문제 출제됐나요? 한번 보죠. 종합 문제죠.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 납세지죠, 여러분. 1년 내내 외쳤네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나면 무조건 어디로 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재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자, 등록을 하려는 자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등록면허세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정 신고기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 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죠, 여러분? 무신고죠.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할 때까지 등록할 때까지 산출세액을 뭐는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납부는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을 보면 바로 등록면허세에서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뭐는 했다 그러면 납부는 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는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까지 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신고도 하고 납부한 것도 보는 거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보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보기 때문에 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돼야 되는데 20%가 적용돼야 되는데 뭐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낸 거죠. 그러면 형식적 요건이 뭐 여러분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는 요. 따라서 신고를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안 되는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부과되지 않는데 여기는 뭐랬어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바로 2번은 바로 우리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서 강조했던 신고 의제 규정이죠. 답은 몇 번? 2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직원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등기부상의 단순한 표시사항에 대한 이러한 변경 등기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우리 1년 내내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세로 정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적용 합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는 거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채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이때 없대? 없대.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뭐죠?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요거를 바로 채권 금액인 과표로 한다. 바로 요건 등록면에서 과세표 좀 물어본 문제였죠. 역시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에 5번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했죠. 자, 그러면 이때 대도시에 따른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등록면에서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과 제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은행 특수업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제외 대상이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에 대한 추가가 없을 때는 그때는 원칙적으로 등록세율을 중과한다, 중과하지 아니다, 중과하지 않다, 중과 제외 업종에 케이스 나온 거죠. 그러나 이 5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5번을 몰랐더라도 답은 이미 2번 신고 의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답 고를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34번은 답이 몇 번? 2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35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답니다. 자, 이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거 물었죠. 아, 여기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넘어왔네요, 여러분.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 물어봤죠. 다만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것만 가지고 따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이제 우리 주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논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35번 보면 1번 볼까요? 자,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등기된 상업용 건물이다. 그럼 100분의 40이다.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기본적으로 70% 그다음에 할증 과세 대상 또는 뭐 50% 대상이 아니면 이제 뭘 따지는 거죠? 보유 기간 따지는 거죠. 보유 기간. 그래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일 때 2년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유 기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에 그 양도 물건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1년 미만은 몇 프로죠, 여러분?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죠, 여러분? 40%, 2년 이상을 가야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되죠. 근데 양도 물건이 주택이거나 또는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면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조합원 입주권 이때는 1년 미만은 몇 프로죠, 여러분? 40%죠. 그리고 1년 이상일 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보시면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상업용 건물이니까 여기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40%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 뭐라 했으면 조합원 입주권 여기죠, 여러분. 그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가 적용되는 거죠. 자, 3번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공고되기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여기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를 말하는 거죠? 아파트 당첨권 등을 말하는 거고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되는 거랬죠. 자, 그런 것을 양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에서 확인될 때는 되는 경우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때는 100분의 50이다라고 됐죠. 자, 이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에서 요 아파트 당첨권 등은 몇 프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바로 50%가 적용되는 거고요. 단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이때는 요 5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50%다 그래서 맞아서 틀려서 틀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출전에서 가답을 발표할 때에는 이 3번을 가답으로 답을 했습니다만 요것에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냐 아니냐, 그래서 또 누진세율과 기본세율 비교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보유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도 역시 뭐 정확한 답이다라고 하진 않아서 그냥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가 바로 35번입니다. 다만 이제 뭐 요거는 크게 뭐 출전에서 모두 정답 처리해줬지만 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하자가 없는데 어쨌거나 가답은 3번이었다가 확답 발표하는 거에서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여러분. 자, 이때 비사업용 토지 지정적이 있지 않으면 그랬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면 일단은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 때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세율 10%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면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비사업용이 나오면
비사업용이 나오면 이때는 누진세도 몇 프로죠 여러분? 10% 할증 과세하는 거죠. 10%. 다만 이게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조정 대상적이 있다. 비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소득세법상 투기적이었다.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적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가 다시 10%가 할증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가 할증 과세가 되는데 지금은 투기 지정적이 아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몇 프로만 할증 과세하는 거죠. 10%만 할증 과세하는 거죠. 누진세도 몇 프로만 10%. 근데 과세표준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1,2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이때는 1,200만 원 때 저일 적은세율 몇 프로죠? 6%. 여기다 10% 포인트를 더하니까 10% 포인트를 더하니까 몇 프로 되는 게 여러분? 16%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00분의 16이 적용되는 건 맞는 말이죠. 자, 5번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닌 것으로 미등기 건물 즉 정상적으로 미등기 양도 적용 대상이 있다면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70%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35번은 정답이 없는 것에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다는 걸 참고로 확인해 두시 바랍니다만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요즘 마무리하고요. 3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국내는 자산의 기준시가가 나왔네요. 여러분. 기준시가. 상당히 예외적인 문제였죠. 여러분.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았죠. 왜 기준시가 못 나면 지금은 양도세는 실질거래가에 대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거래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생뚱맞게 기준시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건 출전이 아까 우리 조세총론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 물어봤는 거 똑같이 틀리게 하려는 예외적 문제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언제든지 시험에 매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또 나올 가능성은 없죠. 어쨌거나 틀린 거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1번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집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 국세청장 지적 있는 지역의 토지로서 기준시가는 이때는 배율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평가한 가로한다. 원래는 토지일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게 문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어떤 집가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여기다 배율을 곱한 가액을 바로 토지 이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기준시가 예외 규정을 얘기한 겁니다. 2번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상업용 건물은 지금 공시가 되고 있지 않죠? 공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누가 지었냐?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고시하는 가액을 하는데 그 새로운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전 거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는 1억 100만 원인데 경락가는 평당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그 차액 20만 원을 개별 공시지가에서 어떻게 해요?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라. 지금 결국은 경락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죠. 기준시가라는 얘기죠. 다만 지가 급등한 지역은 아니다. 예외 논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죠. 적으세요. 아파트 당첨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했을 때 기준시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 1 또는 양도까지 납입한 금액 여기다가 이 아파트 당첨권 등을 양도해서 뭘 받으면 피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그 프리미엄 즉 프리미엄도 더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한다는데 여기는 그냥 납입한 금액을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델 등 그래서 오피델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이죠. 여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 산정 고시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번은 내용의 중에서 낸 것은 아니고 출전위의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회성 문제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뭐죠? 자, 37번 거주자 갑은 국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 토지를 그냥 토지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여기다 X 이런 거 붙이면 우리 수험생은 당할 수밖에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토지를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을에게 뭐 했다 여러분? 증여했답니다. 그래서 2010년에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9년에 을한테 증여한 거죠. 그럼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때 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 부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럼 이거 뭐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액을 채무 부담 계약서에서 확인됐으니까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이때 X 토지의 증여, 즉 토지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인 시가는 각각 2억 원이 되었다. 다음요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물어본 거죠. 부담부 증여를 물어본 문제인데. 우리가 대비한 부담부 증여의 범위를 초과해서 물어봤습니다. 초과해서. 그래서 부담부 증여 때문에 우리 채무 인수액과 그죠? 나머지 부분을 나눠야 되는 거죠. 채무 인수액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채무 인수액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유상. 그죠?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죠,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주민서 두 글자로 뭐였어요, 여러분? 왼수 그랬죠. 자, 왼수지간에 따른 부담부 증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다만 주의하라. 이건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라도 채무를 인수했다라고 사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입증하면 채무 인수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다시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배우자와 직계준비소관인데 여기에서 채무 부담 계약서에서 부담부 사실 인정 확인됐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와 직계준비소관이지만 뭘로 여러분 바로 우리 채무 인수 입증했으니까 뭘로 인정하라? 부담부 증여 가지고 풀라 그 얘기하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풀어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 배우자와 직계준비소관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인수되지 아니한 거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원칙 배우자와 직계준비소일 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따라서 이때는 채무 인수액을 증여 당시 가에서 제외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부 몰려 때린 거죠, 여러분.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준비소일 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지금 갑이 증여자고 을이 수증자죠, 여러분. 자, 인수한 채무 5천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정이 됐다. 배우자 직계준비소관인데 부담부 증여 인정이 되면 당연히 요로 올라오니까 인정되니까 당연히 채무 인수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5천만 원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4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지금 우리 양도가를 얼마로 봤죠, 여러분? 2억 원을 바로 2억. 채무 인수액 얼마였죠, 여러분? 채무 인수액은 5천만 원이었죠? 채무 인수액 5천만 원. 채무 인수액 5천만 원. 이게 바로 양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요 양도 가액에서 차가 많은 취득가, 이것도 우리 했었죠. 부담부 증여에서 계속 양도차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초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자, 당초 취득가액이 얼마?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당초 취득가액은 1억 원이었죠. 근데 1억 원을 다 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왜? 부담부 증여니까. 이때 증여 당시 가액 얼마였어요, 여러분? 2억 원이었는데요. 2억 원에다가 채무 인수액 얼마였죠, 여러분? 5천만 원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요 2억 원에서 5천만 차지한 비중 4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천만 원 양도가서 차감하는 취득가는 얼마나 되는 거 여러분? 2,500만 원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책 2,500 나오네요. 그래서 양도로 보는 분이 취득가가 얼마? 2,500만이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 5천만이다. 5천만 원 다 양도죠. 맞는 말이죠. 5번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Y. 그러니까 토지인 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과 여기 양도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Y 자산을 부담부 증여세는 이때는 요 채무인색을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채무인색을 바로 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가를 안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천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가 아니라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모두 토지에 대한 양도를 본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답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37번은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 4번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맞출 수 있었는데 5번을 답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이죠. 자,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 역시 요 37번과 함께 역시 농지도 단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던 규정이고요. 특히 비삼용 토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37번과 함께 38번 매우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우리 아까 지방세 불법 철저하게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세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농지란 요거는 제가 비과세를 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자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 전답이나 과수로서 그래서 여기 지목을 봐라 가수원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시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소,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바로 1번은 우리 소득세법상 농지, 비과세가 되는 농지의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농지에 대한 정의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이 있죠. 주상공업지역 외의 있는 그러면 뭐 주상공로 녹지적으로 봐도 되겠죠. 녹지적인 농지에서 환제 예정지가 아닌 것을 경작상 필요했죠. 자,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 그럼 이거 무슨 대상이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비과세 대상. 그래서 이렇게 농지 소유자가 경작상 필요해서 자발적인 교환이 이럴 때에는 첫째, 그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에 가액의 큰 편이 얼마 되죠, 여러분? 4분의 1 이하이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제촌 자격이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그나마 농지의 바로 경작상 필요한 교환이 일어났을 때 비과세 요건을 물어본 거죠. 맞는 말이죠. 자, 3번 농지로부터 직선거래 20km 직선거리죠. 직선거리가 여기 조금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오타네. 직선거리. 그래서 직선거리 제가 좀 치다 보니까 원고 치다 보니까 손이 떨려갖고 오타나네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는 경우 이때는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갑자기 3번은 생뚱맞게 비삼용 토지인 농지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농지 소재지는 물론이고요. 농지 소재지가 아닌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있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2분 이상 경작하면 이거를 본인은 제촌 작용한 거를 인정합니다. 스스로 농사를 거주하면서 농사 증거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비삼용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삼용 토지 판정 규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자, 4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한다.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단 소유 기간 중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 없다는데 여러분. 자, 이때에 이 국계법상 여러분 어디 안에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 개녹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여러분 비삼용 토지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5번 뭐 가볍게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당연히 무슨 상이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죠.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공부상 현황 가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답이 4번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국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상 그냥 그러면 국외 자산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X, Y 막 이런 거 붙이죠 미지수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렇게 나면 그냥 무시해버려도 돼. 큰 무리 없어. 그냥 양도소득세 국에 있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요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다라고 했죠. 결국 요 39번은 국외 자산은 양도소득에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도 제가 국외 자산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꼭 주의하라고 그랬어.
자, 보죠. 1번. 갑이 국의 토지, X 토지 양도까지 계속 몇 년이죠, 여러분? 그렇죠. 국의 자산은 양도 수익에 납세 몇 년이냐?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죠. 자, 2번.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국외 자산 설명하면서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설명해봐. 외화 차익금과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규정이다, 못 보던 규정이다, 못 보던 규정이죠.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읽다가 맞는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 그럼 잡고 있지 말고 넘어가라죠. 빨리 몇 번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 5번까지 빨리 가버렸잖아요. 자, 3번. 토지 양도가는 당연히 어느 당시죠? 양도 당시 실질거래죠. 국외 자산도 실질거래가죠. 양도 또는 취득 또는 실질거래가의 대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4번. 토지의 양도처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여러분. 자, 이 2번을 모른더라도 우리 국외 자산에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주고 안 해주고 뭐는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이 해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2번 같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답은 4번 충분히 고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한 문제 나왔죠. 틀린 거 물어봤죠. 자, 볼까요? 1번 과세 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렇죠. 종부세는 항상 과세는 이제 재산세 납세를 전제라는 거죠.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의 임야죠. 자, 그럼 여기서 공원자연 환경지구의 임야는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공익사업용 임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007 분리과세생이죠. 그러면 재산세에서 007 분리과세했다. 비례세로 과세하니까 종부세 과세생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였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비례세는 종부세 과세생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1번은 틀렸다. 종부세 과세는 딱 세 가지야. 뭐 주, 종별 요 세 가지만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 자, 우리 1세대 1주택자 나왔네요.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시, 자,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즉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최대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더라, 여러분? 100분의 70%까지 받을 수 있더랬죠. 이거는 제가 뭐 종부세에서 계속 출제 예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안타까운 건 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자, 3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죠. 해당하는 주택이죠. 그러면 이때 문화재 보호법상 등록 문화재 주택, 지정 문화재 주택이든지 또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제외한다고 그랬다. 따라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를 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4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에서 납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 세액을 납부기 하는 경우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역시 이거 4번도 당연히 2번 2019년도 개정상이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와 똑같이 500만 원 초과할 때인데 이번 2019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우리 분납 대상자가 인하됐죠. 그럼 지금 납부세액이 얼마니까?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초과해서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분납할 때 당초 납부기는 언제가 그러면 12월 15일이죠. 그리고 올해 또 개정되면서 2018년도까지는 분납기는 2개월 했다가 여기 이제 6개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음 연도 넥스트 이어리죠. 그래서 다음 연도 6월 15일 날 이때 분납하시는 거죠. 그럼 이때 400만 원 중에서 당초 400만에서 250만 원을 당초 납부기한테 내는 거고 나머지 짜투리 금액 400에서 250을 뺀 금액 얼마? 150만 원을 다음 연도 내는 거죠. 다음 연도 6월 15일 날. 바로 요 4번 이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최대 얼마? 150만 원을 다음 연도 6개월 후에 6월 15일 날에 분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누구 주택을 볼 거냐?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때는 공동소유자 각자 1주택을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에서 답은 몇 번?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바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도에 시험을 응시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셨기를 기원하고요. 자, 2020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출문제 특성을 잘 파악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